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어제는 시원하게 장맛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내일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자, 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 역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급락한 이후로 1860선을 회복하면서 횡보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1.6%나 빠지면서 1820선대로 밀렸고요. 코스닥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바닥이라는 징후는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주식형 펀드 쪽으로 1조 3천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종료가 됐고 또 연기금이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방침을 정한 것 역시 국내 자금이 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는 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 장 이분과 함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열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용준 멘토님의 강의 듣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실 수도 있는데요.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훌륭한 샘플러스 전문가들이 답변을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알찬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업종이 내렸는데요. 특히나 철강, 금속, 건설, 전기전자, 기계업종이 하락폭이 컸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다시 100엔대를 돌파했고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요인일 텐데 엔화 가치도 급락하는 흐름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전문가 시장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김용준 대표님.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일 중요한 변수가 환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중에 특별한 변동폭이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요동을 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다시 1,140원을 넘겨가지고 이제 1,130원 정도까지 환율이 내려왔다가 장중에 그 1,14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쪽이 상당히 거세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간에는 결국은 이제 엔화 약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장에서 지금 그 어떤 그 한바탕의 앞부분의 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근에 뭔가의 지표를 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뒷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 말로 갔을 때 이제 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얘기가 이제 계속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고용지표 보고서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장중의 변화는 결국 환율의 변화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화가 약세다, 엔화가 약세다 이전에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달러가 강세인 거죠. 달러가 강세이니까 상대 국가들의 어떤 환율은 약세로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이 지금 커지게 되면 결국은 결국 달러 강세 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N저에 나타나는 현상. N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선진시장 선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선물 쪽에서 먼저 매도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맞물리면서 프로그램 3천억 정도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달러 강세의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그랬을 때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1,160이었고요. 가장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가 1,160이었고 엔화 기준으로는 한 1,115 정도 나왔나요? 116 정도 나왔나요? 요 정도 어떤 흐름으로 봤었을 때, 뭐, 거꾸로 본다면 지금 현재 어떤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권에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그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더 이상 급변동하지만 않는다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렵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시황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야 할 텐데요. 이제 강의 시간 이어볼게요.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압축해 전달하는 시간. 종목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매매 시점 공략을 돕는다. 김용준의 주식백과사전 지금 공개됩니다. 자,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시간을 바로 이어볼 텐데요. 김용준 멘토님, 네. 저는 사실 요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한 방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락하더라고요. 예, 이거 뭡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조금 이제 파생과 연결돼가지고 약간 그 투기적 자금들이 뭐 공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 강의 내용에도 네. 좀 녹아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먼저 현재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지수는 빠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내 종목, 그러니까 지수 빠지는 건 알겠다 이거죠. 지수 빠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 종목은 어떻게 돼? 지수 빠지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종목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이 지금 아래쪽이냐 아니면 어디냐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난주에는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지난주에 그 후반에 이제 급반등을 했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요. 주 초반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반등폭에 대한 테스트 구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주 초반 약세. 결국 지난주에 상승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폭이 깊어졌던 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라는 건 결국 미국 쪽에서 결국은 그 유동성 그 흡수 작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버냉키발 쇼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대별되는 건데 결국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이 났던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분명히 금융 시스템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혼란이 좀 왔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과 이쪽에서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의 흡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그 급락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 부분이 가장 확대가 됐던 시점이 거의 셀 클라이막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불안해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하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테스트하지 못한 거에서 투기적 매매들이 일시적으로 출렁출렁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장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위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금 잘 견디고 잘 버티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이 확인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위로 뻗어갈 거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뻗어갈 건데 이런 종목들조차도 지금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 초반의 강세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의 매수 전환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방향성을 저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에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안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폭을 깊어갔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지수는 많이 안 빠졌어요. 전일 지수가 안 빠졌던 게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셀트리온 효과입니다. 예. 셀트리온 효과가 일정 부분 지수를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방어를 해주니까 거래소 쪽도 같이 방어가 된 거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결국은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조정이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초에 나와야 될 자리였거든요. 주초에 나와서 주초에 이걸 견뎠다가 주 후반 되면서부터 진정을 시켜놓고 이제 올라갈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연장이 걸린 거죠. 셀트리온 때문에 며칠 연장이 걸렸던 거고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부터가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요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상승한 만큼보다는 적게 빠져야 되겠죠. 적게 빠지면 적게 빠질수록 사실은 좋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오늘 한 걸로 봤을 때는 내일도 밀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근데 오늘 약간 애들이 좀 과민 반응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죠. 선물 대비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밀었던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그 지겨운데 여기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20만 원 하단, 140만 원 상단. 요번에 웬만큼 올라왔는데 거의 140만 원까지 근접을 못했지만 거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밀려봐야 뻔한 거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정도 나오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 같아요. 근데 파생하는 쪽에서 오히려 오늘 공격을 해버린 거죠, 이쪽으로.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갖다 밀어버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숫자는 아닐 거라고 일단 보이면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오늘 좀 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설사 미국 쪽에서 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조정폭이 깊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목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럼 고용보고서 보자는 얘기죠. 고용보고서 보자는 얘기고 삼성전자 실적 보자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이 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단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1840 정도 라인이 제일 좋았는데 조금 깊어졌기 때문에 일단 1820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이 확인돼 간다면 최소한 저점에 대한 신뢰 구간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생긴다. 전저점이 1770, 80 정도 되나요? 1770 나옵니다. 예. 1770.53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그 한 틱이라도 무너지면은 일단은 그 매도에 대한 신뢰 구간들이 지금 상실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 점을 지켜내는 자리에서 요번에 저점이 좀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준으로 딱 그대로 삼성전자에 적용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120만 원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점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의 하단은 거의 요번에 확인돼가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이래 놓으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좀 편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한 게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확인되고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꾸로 1770에 뭐 1800 하단이 저점 그리고 거꾸로 뭐 1880 정도 라인. 그러면 이제 단기 박스권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확인돼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지금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요. 지금 지난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이제 요번 주에 가장 긴장했던 건 사실 중국의 PMI 지수입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폭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근데 거꾸로 보면은 경제 지표가 아무리 나빠진들 지난주에 스쳐갔던 대형 G2발 악재보다는 무게가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은 이것까지도 다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사실 유럽 정상회담하고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결과인데 이거를 갖다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중국과의 어떤 상호 긴밀한 관계에서의 뭐 중국 FTA 뭐 어떤 성과들 그리고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진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이슈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제도 사실은 보고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보고서는 외국에서 냈거든요. 외국 보고서가 나와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퍼붓고 미루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팔고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기관이 다 팔았던 거고 그걸 갖다 외국인이 다 받아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거꾸로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약간 물량이 실해됐는데 어제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순매수 규모가 200만 주가 넘었어요. 기관들이 한 270만 주 팔았고요. 한 70만 주 정도는 오히려 개인들이 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해결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겁니다. 주초반에 조정폭이 좀 짧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조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환율에 따른 파생의 공격이 너무 셌다는 얘기죠. 오늘 뭐가 변한 거, 왜 빠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동된 건 환율 부분밖에 없거든요. 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거고 결국 이제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전체적인 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파생 쪽 애들이 조금 질이 안 좋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굉장히 그 투기적 매매들이 심하고 뭔 지표가 있어야지 뭘 판단을 하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방향성 꺾어버리면서 힘으로 밀어버리니까요. 선물 매도 치면서 삼성전자 매도 쳐버리니까 그냥 쫙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뭔 일 있나 하고서 우리 가뜩이나 지금 놀란 상태니까 막 집어 던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물들이 튀어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악화되고 하는 거고요.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하면 일단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통은 바닥권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의 전략은 무조건 이쪽입니다.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번에 지수의 하방이 좀 잡혀야 된다. 그것만 확인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는 상태에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 이슈 분석에서 좀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조금 이제 그 순서가 좀 엉켜가지고요. 이제 좀 자료를 좀 찾는 중인데. 예.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앞부분에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외국계 보고서 하나가 전체적인 장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보고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결국 갤럭시 S4의 판매가 좀 지지부진하다.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순이익 예상치가 올해 34조 9천억 정도, 34조 9천억 정도를 당초 예상을 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한 31조 8천억 정도 나올 것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IT의 평균퍼를 얼마 정도를 적용을 하냐면 10 정도를 적용을 하죠. 10 정도에다 자산 가치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영업 가치라고 그러고 여기다 플러스 PBR이라는 자산 가치를 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31조 8천억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퍼붓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음모설입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하고 증권회사 리포트 쓰는 애하고 짜고서 그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하고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대차 잔고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6월 18일 날 400만 주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330만 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외국계 레포트가 이렇게 힘이 세진 거는 결국은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의 약점은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약점이 뭐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한계. 2분기까지는 괜찮고요. 3분기까지 괜찮을 거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이제 꺾일 거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S커브 이론을 자꾸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게 뭔가 꺾이는 데다 반대쪽에 어떤 그 성장 정책을 써서 이런 것들을 가는데 뭐 그런 거를 갖고서 지금 플렉시블화 시키는 부분, 뭐 기타 어떤 부분들 이런 걸 갖고 지금 자꾸 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 인지를 가하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 판은 짜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 약점이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보시자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2분기 영업 실적 예상치가 조 단위 영업이익이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 하는 얘기의 논리는 간단해요. 2분기 실적 좋대요. 좋은데 3분기 실적까지도 괜찮대요. 근데 여기가 정점이다. 여기가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더 못 올라간다. 실적이. 근데 근거는 뭐냐면 결국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반도체를 어디다 쓰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주로 많이 썼던 게 예전은 PC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책상 앞에 갖고 있는 데스크탑이라는 PC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죠. 그 다음에 노트북이고 이제 이게 쓰이는 게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이렇게 쓰는데 결국은 이미 PC나 이런 것들이나 노트북은 거의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모바일 쪽에서 태블릿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성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장사를 정말 잘했다 이거죠. 그동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나간다. 끝나가기 때문에 더 못 간다. 얘기는 그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난리가 난 거죠. 사실 무슨 SK 하이닉스가 무슨 그 개별 종목의 작전 종목도 아니고 하루에 8%씩 빼고 이러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는데 하여튼 기관 애들이 하여튼 쏟아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갖고 끝나고 보니까 270만 주 매도를 했는데 끝나고 딱 보니까 외국인은 200만 주 샀어요.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딱 누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1월 2일부터 정확하게 어저께까지 5천만 주를 샀더라고요. 5천만 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쉽게 못 팔아요. 최소한 3분기까지 실적 정점 찍고 4분기에 나빠진다고 그래도 배당만 받아도 될 거예요. 뭐 배당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는데 배당만 받아도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보고서의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핸드폰 파는 회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결국 스마트폰의 그 부분이고요. 결국 반도체 쪽이고요. 나머지 코스닥 종목이든 뭐든 종목들 최근에 좋았던 종목을 다 보면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었던 IT 환경의 생태계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생태계 변화가 이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분명히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의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보고서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파생 쪽과는. 파생과 연계된 투기적 매매는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왜곡 현상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아무리 가해진다고 해도 이 자체의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파생 쪽에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반대쪽으로 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이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IT 환경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 보고서에서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 변화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강달러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강달러 현상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엔화 약세고요. 원화 약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같이 수출 주도형 나라에서는 환경이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좋을 게 없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다 팔 때 미국의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거꾸로. 그리고 환율 변화로 환율 변화로 이제 자동차 시장인데, 결국은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자금 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자금의 교란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분석 이전에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인 못합니다. 이머징 마켓 쪽에서 달러 캐리 자금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장기화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국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1160 정도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을 1200 정도까지 봤던 전문가들, 환율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웬만큼은 좀 반영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한 어떤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달러 캐리 자금의 회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 시장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매수를 외국인 언제 들어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언제 돌아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고만 팔았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만 안 나온다면 일단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유럽이 경기가 좋아지면 뭐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의 강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다. 근데 아직 좀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이쪽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달러 강세 현상을 급격하게 꺾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이 부분도 좀 일부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집트 쪽에서의 반정부 시위 쪽이 약간의 어떤 그 분위기 쪽에서 이제 유가의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분명히 오늘 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뱅가드 펀드의 성사는 많은 무리가 됐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요약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유럽 상황을 지금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상황을 지금 왜 봐야 되냐면 달러 강세에 대한 강세 진행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좀 발견해 보고 싶은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그러니까 증권회사 보고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 보니까, 유럽이 긴축 정책, 진짜 정말 위기 상황에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긴축을 계속적으로 해댔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결국은 경기 부양을 못 하다 보니까, 긴축만 하다 보니까 뭔가 경기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결국 부채 대비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상태에서 결국은 국가 부채를 줄이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 지금 12.1%에서 12.2% 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2%대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미국이 정말 나빴을 때가 10%대인데 그게 거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8% 떨어뜨리고 이제 7%대로 늘어뜨리니까 조금 이제 실업률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유럽은 이제 국가 부채하고 높은 실업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긴축을 좀 완화시키고 성장 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자. 그래서 성장 전략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 중소기업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유럽 쪽에서.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유럽은행을 하나의 은행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행을 단일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무장관과 정상들이 합의를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확실한 대안을 갖겠다. 만약에 유럽은행이 하나로 뭉쳐지면은 결국은 독일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가 아니고,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로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유럽은행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리스에서 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유럽 단일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일 채권 안에서 걔네들을 비중으로 녹여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면 뭔가 성장 전략을 쓸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자기 주도권을 얼마나 내놓을 거냐의 문제는 남았지만 결국은 서서히 지금 방향을 좀 맞춰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108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1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오늘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읽었는데 108페이지를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IT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IT에 대한 생태계 변화를 좀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정말 IT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제품이 뭐냐. 소비자들이 이제는 IT에 대해서 원하는 제품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일단은 플렉셔블화 돼야 된다. 플렉셔블화 돼야 된다.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 PC 기능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오피스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 HD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UD급이라고 해갖고 그거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4K, 뭐 8K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거의 해상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대요. 그래서 결국 해상도 싸움,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OLED TV의 출시를 원한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요약해서 설명드려가지고 방대한 양을 좀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가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어떤 그룹 차원에서 IT에 대한 그 주도권을 안 뺏기고 지속적으로 강자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역할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냐? 디스플레이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갤럭시 S4에서 나타난 것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갤럭시 S4에서 보면 보통 이제 사양이 뭐다. 뭐 그래서 요즘은 쿼드코어, 옥타코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쿼드코어는 이제 머리가 4개 달린 거, 옥타코어는 뭐 머리가 8개가 달린 거. 그러면 결국 AP, 그러니까 핸드폰 내에서 PC와 똑같은 CPU 역할을 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P인데 삼성전자가 원래 출발이 반도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내놔도 경쟁력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메라 쪽이죠. 카메라 쪽도 절대 안 밀려요. 뭐 1300만 원에서 넘어간다 그러고 뭐 소니 어디다 하는 것들보다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갤럭시 S4에서 나타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상도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들이 늘어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잘 못 만드는 게 아닌데 너무 이걸 자꾸 이제 더 세게, 더 센 거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하나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로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 핸드폰 쓸 때는 배터리가 진짜 이만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선 배터리가 무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많은 양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에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해상도의 싸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삼성에서 만든 AMOLED보다 LG에서 만든 LCD가 해상도가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내지는 어느 정도 그쪽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삼성이 이쪽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갤럭시 S4에 나타났던 두 가지 문제는 배터리하고 해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잡아줘야 돼요. 디스플레이를 잡아줘야 되고 배터리 용량을 더 높여줘야 돼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풀렸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쪽 업체들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게 고해상도의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고해상도의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해줘야 될 게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한 플렉셔블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휘어지는 거.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핸드폰이 처음에 시작된 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3.5인치 정도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갤럭시 S4가 정확하게 제가 사양을 모르겠는데 5인치 내지는 5.5인치 같아요. 그럼 한 손에 잡긴 좀 부담스러워요. 한 손에 잡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좀 편하게 휴대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러려면 이게 휴대의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착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렉셔블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휴대성의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렉셔블화 그리고 고해상도. 이거는 전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가는 과정에 AM OLED를 완성시켜 놓고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IT에 대한 기득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 결국 디스플레이의 문제인데 빠른 시간 안에 AM OLED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M OLED를 빨리 안정시키고서 지금 다음 단계로 이 플렉셔블화하고 고해상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IT 기반의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PC나 어떤 노트북에서도 똑같이 호환이 되는 그런 태블릿 PC들을 소비자들은 원한다. 그래서 결국 휴대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플렉셔블화돼서 그리고 또 뭐를 전제로 깔고 있냐면 이제 태블릿 PC가 다 좋아요. 태블릿 PC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오피스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기능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피스 기능을 일부 지금 채택한 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MS 오피스하고 서로 연동이 돼서 잘 구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향후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디스플레이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 어떻게 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PC 기반에서 제일 처음에 전화로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죠. 완전 세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선이 깔리면서 조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PC가 확실히 바뀐 게 뭐냐면 광 케이블 깔리면서부터 시간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 쪽에 변화가 생기면서 PC 기반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이제 보급이 끝났습니다. 근데 PC 기반의 광 케이블이 깔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뭐냐? 게임주죠. 환경이 좋아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마음 놓고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 기기에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뭐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러면 모바일 게임주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쪽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쪽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기반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이쪽에 소프트웨어가 가미되는 쪽에 좀 큰 종목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런 쪽에서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월등한 우월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아주 우수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배터리는 우수해요. 근데 문제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예상이 되죠. 어차피 2차 전지 사양은 고사양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대형으로 가든 소형으로 가든 이제 계속 고사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대의 수혜는 결국 삼성 SDI가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플렉셔블화를 가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뭐냐면 AM OLED를 대면적으로 안정화시키지 못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빨리 풀어야 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A2 라인은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A3 라인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A3 라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A3 라인은 이제 A2 라인에서 A3 라인으로 넘어오는 것은 장비 일부 몇 개 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장비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만 요번에 이거 A3 라인 까는데 장비만 거의 한 1조 4, 5천억 정도 깔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대호황이 들어가는 거죠.
김용준 대표님, A2, A3가 뭐예요? 이제 면적의 크기입니다. 면적의 크기. 근데 이제 A3 라인에서 이제 그 65인치 TV를 2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을 한꺼번에 찍어내는 거. 그래서 6세대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8세대 라인이라는 것은 80인치 TV를 2장을 찍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A3 라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깔아주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AMOLED에 관련 장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하나 풀어야 될 게 핵심 소재에 대한 내재화를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모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건데,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요거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종목 하나 정도로 공개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놓고 다음을 억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죠. 셀트리온이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장중에 한 7, 8%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장 막판에 밀리면서 그날 저녁에 결국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한 얘기가 뭐냐면 냄시마가 유럽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초가에 그냥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한 2% 정도 빠졌는데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견조했고요. 사실 이번 주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없었으면은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워낙 탄탄하게 셀트리온이 지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셀트리온 가니까 바이오들 그냥 꾸물꾸물 몇 개 따라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전체적인 수급들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 형성했는데, 자, 그럼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시장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제약회사라는 거하고 바이오시밀러, 제약회사의 제약가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제약회사의 그거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뭔가 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제너릭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어떤 별도의 임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화학식이 있으니까 그 화학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제약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거는 별도의 실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뭔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뭔가 어떤 배양이 가능한 쪽. 이걸 가지고서 복제약을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100% 화학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임상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바이오 제약 만들듯이 똑같이 갑니다. 단 굉장히 줄어요. 기간이 굉장히 줄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삼성에서도 오르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삼성에서도 향후 이 시장의 규모를 보고서 이미 삼성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준비를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송도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연구 인력도 배치를 하고 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 한 7억 달러 현재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7억 달러면 뭐 1,100원 곱하기 7이니까 한 1조가 아직 안 되겠죠? 1조가 아직 안 되는데 이게 이제부터 터지는 겁니다. 왜 터지는 거냐면 15년도에 20억 불에 30억 불. 그럼 시장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근데 20년 되니까 2020년 정도 되니까 100억 불에서 250억 불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시장 기준으로 몇 배 정도가 올라오는 거죠? 뭐 한 10배, 한 30배, 뭐 계산이 안 되네요. 한 250억 불에서 7억 불.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냐? 지금 세계는 5대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항체. 뭐 보통 하나당 몇십억 불짜리 시장들, 뭐 80억, 90억 불짜리 시장들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5대 시장이 리툭산, 레미케이드, 허셉틴, 엠블러, 휴미라. 이게 5대 항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한 게 이겁니다. 레미케이드 쪽. 레미케이드 쪽에 냄시마라는 것이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레미케이드의 오리지널 약을 램시마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왜 램시마가 됐냐면 각각의 임상을 끝낸 거니까요.
냄시마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이 유럽 승인을 취득한 게 6월 28일자. 그리고 3개월 내에 유럽 27개국이 허가가 추가적으로 기대되고 진출 가능 시장 규모는 13년에 올해는 한 6천억 정도 시장에 진출을 할 거고 내년에 1조 5천억 그래서 15년에는 2조에서 3조 시장 규모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이 정도에서 한 1조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미케미칼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는 현재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3개의 회사가 이제 이미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관심은 글로벌 제약사의 이제 그 셀트리온이 매각 여부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이렇게 형성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해서 셀트리온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바이오가 재차 다시 한번 붐이 불 수 있냐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유럽 시장이 풀리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나올 거고요.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일단 이런 시장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통해서 향후 기대되는 효과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시밀러가 좀 성숙하려면 지금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대 항체의 특허 만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도 이런 시장을 지금 보고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위치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바이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공부 제대로 하면 하반기에 그러니까 날 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 불 때는 분명히 바이오에 엄청난 바람들이 한번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데 요번에 셀트리온 효과를 갖고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덤비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좀 시기를 갖고 적절하게 종목들을 잘 찾아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 시황 정도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종목 몇 개를 좀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 시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준 멘토께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분석하신 증권사 리포트 요약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자, 종목 하나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읽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한국의 IT 시장의 흐름은 어느 방향일까? 기대되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주들. 앞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한 종목 한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거 매일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밤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11시 반부터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 즐기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